안녕하세요. 평양정 보통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반년이 되어가는 핵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TV를 보다 보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과 북한이 그 대가로 군사기술을 받으려 한다는 소식이 자주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단순한 뉴스로 여길지 모르지만 리진우님에게는 이 소식들이 과거의 기억들을 떠오르게 만듭답니다. 리진우님은 북한에서 핵과학자로 일하며 보고 겪었던 일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머릿속을 맴돌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평양정 보통에 사연을 보내 머릿속을 비워내고 싶답니다. 지금부터 리진우님 사연 들어보죠. 저는 아직도 매일 남한 사회의 새로운 모습에 놀라며 빼어가는 대한민국에 온 지 6개월쯤 되어가는 새내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매일 북한군인 러시아 파병 뉴스를 접하며 북한에서 제가 보고 느끼며 겪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북한이 정말 원하는 건 실전 경험 그 자체가 아닙니다. 북한은 오히려 러시아의 고급 군사 기술을 얻기를 필사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위성 기술과 더불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탄두 재진입 기술, 다탄두 운반체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북한이 독자적으로는 결코 손에 넣을 수 없는 북한이 갈망하는 군사적 목표의 정점이죠. 제가 북한의 핵연구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볼품없는 토대에 자랐으나 끝없는 노력 끝에 나라의 핵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랐으니까요. 부모님도 그 자리를 위해 고생한 저를 보며 기뻐해 주셨고 저 역시 가족에게 떳떳한 자식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의 핵연구소는 외부에 내세우는 이미지와 달리 허울뿐인 빈 껍데기였으니까요. 내가 맡았던 연구와 시설들은 그저 과시용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핵 능력은 대회에 보여주는 만큼 강력하지 않았고 파괴력도 미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자신들이 언제든 미국과 맞설 수 있는 핵을 보유한 강대국이라고 주장했죠. 그 주장이 거짓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느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김정은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연구소 안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연구의 실상은 심각한 문제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나름대로 충성을 다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실질적인 핵무기는커녕 그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가짜 핵 위협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추구하는 건 국민의 생명이나 미래가 아닌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 유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특히 탄두 재진입 기술이나 다탄두 운반체 같은 첨단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북한의 위협은 상상 이상으로 커질 겁니다. 북한이 진정한 파괴력을 손에 쥐게 될 가능성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또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겪는 실전 경험도 그저 훈련이 아닙니다. 그들은 값싼 소모품처럼 취급받으며 실제 전장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공포 속에 놓여 있습니다. 매일같이 겪는 그 끔찍한 경험이 단순한 훈련 이상임을 알고 있기에 북한이 이들 군인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그 실전 경험과 러시아의 기술이 결합된다면 북한의 군사력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다시 한번 그곳을 떠나온 것이 옳았다는 걸 느낍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북한의 실체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가 겪은 진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관여했기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나 싶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에 대한 열정이 넘쳐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고 덕분에 그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으로 뽑혀 영재 교육을 받았어요. 심지어 그 영재 교육 과정 안에서도 저는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죠. 그래서 모두들 저더러 나오기 힘든 천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탄탄대로를 걸었구나 하실 테지만 결코 제 인생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영재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중에 당의 정책의 의문을 제기했다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정치적 불순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더 이상 연구교육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죠. 그 일 이후로 물론 한동안 우울했지만 저는 절대 낙담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인정을 받고 원래 목표했던 물리학을 이수할 것이라고 결심했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을 보여줘야만 겨우 인정받을 수 있었거든요.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했죠. 때로는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얼굴이 떠올렸어요. 어머니는 항상 진우야, 넌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내 아버지의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잠도 거의 자지 않고 공부에 매달리고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좋게 유지하며 대학 진학을 노렸어요. 그리고 피나는 노력 끝에 저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고 연구교육 때 저를 좋게 봐준 교수님의 추천으로 마침내 핵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장 유명한 핵연구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 처한 상황을 생각할 때 연구원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제 실력을 인정받은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죠. 과연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해왔지만 연구교육을 끝까지 마친 동료들을 마주하다 보니 제가 왠지 모르게 뒤처져 있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믿고 더욱더 몇 배로 열심히 해서 다시 집안을 일으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핵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첫날, 저는 흥분과 긴장으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연구소로 향하는 길에 보이는 평양의 풍경이 새삼 낯설게 느껴지는 듯했죠. 높이 솟은 주체 사상탑, 번화한 광장, 그리고 곳곳에 걸린 선전 포스터들이 모든 것들이 오늘부터 제가 지켜야 할 조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 무거운 책임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연구소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핵실험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현실은 예상과는 다르게 암담했어요. 저는 영화에서 본 것처럼 거대한 원자로와 첨단 장비들로 가득 찬 실험실을 상상했지만 첫날 저는 낡은 책상과 오래된 컴퓨터가 놓인 작은 사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담당자는 혼란스러워하는 제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네며 이 서류들 전부 검토하고 정리하고 있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순간 뭐지? 이게 핵과학자가 하는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결국 저는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저희는 언제쯤 실제 핵실험을 하게 되나요? 그러자 그들은 마치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한 것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 선배가 소금 가루처럼 말했죠. 진우 동지, 그런 건 아주 가끔 있는 일이네. 대부분의 시간은 이렇게 보내게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꿈꾸던 핵과학자의 삶이 이런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게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경력이 쌓이자 저는 드디어 연구에 투입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처음 연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매우 들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시궁창이었던 고순도 우라늄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실험 장비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죠. 한 번은 중요한 실험을 앞두고 핵심 부품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렀던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다른 부서에서 빌려와서 겨우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때의 초조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다른 곳에 비해 전기가 안정적이라는 이곳도 전기 공급이 불안정해서 실험 중간에 정전이 되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한창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암흑이 되면 정말 좌절감이 컸죠. 몇 주 동안 준비한 실험이 물거품이 되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심지어는 기본적인 안전장비가 없어 이미 병에 걸린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감시는 저희 생각보다 심했죠. 나라의 가장 중요한 무기를 만들어내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것 치고 매우 열악한 환경에 가끔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밤늦게까지 실험실에 나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죠. 간혹 작은 진전이 있더라도 그걸 뒷받침할 자원이 없어서 더 발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상황과는 달리 상부에서는 계속해서 성과를 독촉해왔습니다. 매주 열리는 회의에서 연구 진행 상황을 보고할 때마다 제 가슴은 철렁했던 것이 당연하죠. 성과가 나기 힘든 상황이니까요. 상부 또한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매번 성과가 나지 않을 때마다 저희 탓을 하기 바쁘더군요. 때문에 회의가 다가올 때마다 제 안에서는 이번에는 또 어떤 질책을 들어야 할까 하는 두려움이 항상 피어올랐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개발 중이던 새로운 핵분열 방식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상부에서 그게 뭐야? 그런 시시한 결과를 위해 그렇게 많은 자원을 썼다고 라며 호통을 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답답했죠. 연구한 결과를 그렇게 무시당하니 자존감이 바닥을 쳤습니다. 동료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내려고 했지만 모두의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때로는 이렇게 해서 정말 성과가 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재료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대체하려 노력했고 실패한 실험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려 했습니다. 한 번은 폐기된 장비들을 모아 직접 실험 도구를 만들어낸 적도 있었죠. 그때 느낀 작지만 큰 성취감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됐어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큰 압박감을 느꼈죠. 내가 정말 이 일을 잘하고 있는 걸까? 혹시 내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닐까?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의가 끝난 뒤 서류를 놓고 돌아가는 길에 저는 우연히 고위 간부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저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죠. 그들은 실제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극소수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더구나 경제난으로 인해 추가 개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강력한 핵 보유국이 아니라고 그동안 내가 믿어온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연구는 대체 무엇을 위한 걸까?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의문점들이 피어오르면서 의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죠. 부족한 자원, 비현실적인 목표, 그리고 고위 간부들의 불안한 표정들,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핵연구소는 단지 눈가림 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시에 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세계 최강의 핵 보유국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그게 모두 거짓이었다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점점 제 마음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와 같이 행동해야 했죠. 누군가 제 변화를 알아차리면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과 다름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열심히 일했을 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연구소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실험실에 들어설 때마다 오늘도 또 거짓된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살아남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연구소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모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의 거리에 전광판과 포스터에서는 우리나라의 강력한 핵능력을 자랑하는 선전물이 넘쳐났죠. 우리의 핵무기는 세계 최강, 위대한 영도자 동지의 지도 아래. 핵강국으로 비상하는 조선, 이런 문구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우리 연구소를 방문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가운데 김정은이 정말로 저희 연구소를 방문했고 저를 포함한 몇몇 핵심 연구원들을 따로 불러 비밀회의를 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가 한 말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동무들,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을 거요. 하지만 우리는 강해 보여야 해. 핵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제로는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 최소한의 핵 능력만 유지하게 국제사회의 눈을 속이면서 우리 인민들의 기대도 충족시켜야 하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모두 거짓말을 위한 것이라고요? 국제사회를 속이는 것도 모자라 우리 인민들을 속이라니, 이건 제가 과학자로서 꿈꿔왔던 일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리고 저희 의심이 확신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기에 저는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연구소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았지만 무언가 허술해진 느낌이었죠. 실험 결과를 과장되게 보이게 하거나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장비를 마치 최첨단 기술인 양 포장하는 일들이 빈번해졌죠. 국제사회의 눈을 속이기 위해 가짜 핵실험 데이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내부 보고서에는 과장된 성과를 적어 넣기도 했습니다. 매번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어요. 특히 김정은 이 우리의 핵능력에 대해 과장되게 떠들어대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괴로웠습니다. 한 번은 그가 우리의 핵무기는 언제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걸 봤는데 그 순간 화면을 계속 보고 있기가 힘들 정도더군요. 제가 알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기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점점 연구소 일을 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오늘도 또 거짓말을 위해 일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실험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할 때도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아직도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거든요. 또 모두들 치열하게 공부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었으나 다들 자신의 노력이 이런 데 쓰일 줄 몰랐기에 무력해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느 날 젊은 신입 연구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이 연구가 정말 조국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 순간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결국 그래, 물론이지. 라고 대답했지만 그 말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죠. 거짓말이 저를 점점 더 고립시켰습니다. 동료들과의 대화를 피하게 됐고 퇴근 후에는 혼자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아졌고 가족들도 제 변화를 눈치챘어요. 어머니는 자주 진우야, 요즘 무슨 고민 있니? 라고 물으셨지만 저는 그저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북한에서 국가의 비밀을 누설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저 혼자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중생활을 이어갔어요. 낮에는 성실한 과학자로, 밤에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한 인간으로 말이죠. 국제사회의 눈을 속이면서 동시에 내부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이 곤란한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리고 제가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괴로운 나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 북한의 실제 행동 능력과 김정은의 비밀 외교, 그리고 이 불가능한 임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탈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릴지, 어떤 경로로 탈출할지, 누구를 믿고 도움을 요청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위험했지만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이후 저는 마치 폭풍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연구소로 돌아와 일상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죠. 동료들의 얼굴, 실험실의 장비들, 심지어 제가 매일 보던 컴퓨터, 화면까지 모두 낯설게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척했죠. 하지만 내심으로는 탈북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처음에 아내는 믿지 않았어요. 당신이 미쳤나 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진지한 표정을 보고 점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죠. 아내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내를 꼭 안아주며 말했죠. 우리는 탈북해. 여기 있다간 모두 죽을 거야. 그 순간 아내의 눈에서 공포와 결의가 동시에 빛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부모님께 알리는 건 더 어려웠습니다. 평생을 체제 아래에서 살아오신 분들에게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떠나자고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따름하라고 하셨지만 아버지는 격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이미 수용소 경험이 있으셨던 아버지는 그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냐며 저를 크게 꾸짖으시고 내가 미쳤구나.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알고 말하는 거냐. 라고 하셨어요. 결국 며칠간의 격론 끝에 아버지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분의 눈에 깃든 슬픔과 두려움을 보면서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죠. 탈북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낮에는 연구소에서 일하는 척하면서 동시에 탈북 경로를 연구하고 밤에는 가족들과 세부 계획을 논의했으며 매 순간이 위험으로 가득했어요. 누군가 우리의 계획을 눈치챈다면 그걸로 끝이니까요. 특히 어려웠던 건 필요한 정보와 자금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국경지대의 상황, 경비병들의 순찰 패턴, 안전한 은신처 등 모든 정보가 필요했죠. 그리고 브로커에게 줄 돈도 마련해야 했고요. 우리가 왜 전 재산을 털어 겨우 필요한 액수를 모을 수가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가진 핵 관련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이 정보는 너무나 중요하고 위험한 것이었죠. 만약 제가 잡힌다면 이 정보 때문에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정보야말로 제가 가진 가장 큰 무기이기도 했죠. 남한이나 미국에 이 정보를 제공하면 우리 가족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북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희 걱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일까? 우리 가족을 이런 위험에 빠뜨려도 되는 걸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대로 북한에서 거짓된 삶을 살다가 언젠가 처형당하는 것보다는 자유를 향해 도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마침내 탈북 전날 밤 저는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식탁이지만 공기 중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고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다. 절대 헤어지지 말자.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이 도시와 그리고 지금까지의 제 인생과 작별 인사를 했죠. 이제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성공하면 자유의 땅으로 갈 수 있겠지만 실패하면 생각하기도 싫더군요. 다음 날 저희는 계획대로 가족들과 함께 한밤중에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인 척 연구소에 출근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우리는 미리 접촉해둔 브로커를 만나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그 여정은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고 순간 누군가
우리를 의심하고 신고하지 않을까 두려웠죠. 특히 검문소를 통과할 때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브로커가 준비한 위조 서류 덕분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국경에 도착했을 때 우리 앞에는 넓은 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자유의 땅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두려움 또한 컸습니다. 밤중에 강을 건너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가족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살을 헤치며 나아갈 때마다 북한에서의 상,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죠. 마침내 우리는 중국 땅을 밟았어요. 그 순간의 안도감과 해방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법 체류자가 된 거니까요. 중국에서의 시간은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매 순간 체포될까 두려워하며 은신처를 옮겨 다녔죠. 그 와중에도 저는 계속해서 우리 가족만의 길을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많은 위험과 고생 끝에 우리 가족은 중국에서 태국으로 건너가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남한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정말 자유의 땅으로 간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쁨과 안도감에 우리 가족은 서로를 안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넓고 쾌적한 인천공항에서 우리 가족은 갑자기 화려한 미지의 세계로 순간이동한 것처럼 얼떨떨했어요. 천국에 잘못 떨어진 이방인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공항에 나온 국가정보원 요원들은 참 친절하여 적응이 안 되었어요. 이후 몇 주 동안 우리 가족은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북한의 실제 핵능력, 김정은의 비밀 외교, 그리고 정보 제공이 끝난 후 우리 가족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언어, 문화, 사회 시스템,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죠. 특히 부모님은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저 자신도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받아든 날이 가장 신기하고 감격적이었어요. 우리 가족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확증을 받은 것처럼 이제야 이방인이 아니고 소속감이 생기기도 했어요. 알수록 배울수록 신기한 나라 대한민국. 저는 핵물리학자로서의 제 지식과 경험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 됐죠.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연구가 평화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 대학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과학기술 현황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는 거였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동시에 평화로운 방식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강연을 시작으로 저는 점차 한국 사회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을 하면서 개인적인 삶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특히 다른 탈북자들과의 만남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북한에 남아있는 과학자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어요. 만약 통일이 된다면 그들도 저처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테니까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이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어요. 북한에 남겨둔 친구들과 동료들의 안전이 걱정되고 제가 한 선택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지는 않을까 두려워요. 앞으로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예요. 아직도 많은 난관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산적해 있죠. 하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해요. 언젠가 북한도 변화할 거라고, 그리고
제가 그 변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북한 내부에서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물론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순간이 왔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 싶어요. 그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말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할 거예요.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지치겠지만 이것이 제가 선택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북한에 남겨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희망. 그 희망이 저를 계속 전진하게 만들 거예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남북한이 평화롭게 통일되고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되는 꿈이죠. 그 꿈을 위해 오늘도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저는 계속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찾은 인생의 의미이고 제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라고 믿어요. 이 길에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마리 퀴리, 우리는 퀴리 부인이라고 배웠죠. 그분이 발견한 방사능 연구가 인류의 질병과 치료에 중요하게 쓰이고 있죠. 현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없어서는 안 돼. 이 방사능이 양날의 검처럼 핵무기화해서 한쪽에서는 인류를 겁박하기도 하네요. 이런 글도 생각나네요. 시냇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지만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된다는. 철부지 우리 정은이 해 가지고 장난하지 마랑. 평양정 보통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